네, 저희 실패연구소가 준비한 세미나 시리즈 벌써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어떻게 보면 그 공학 쪽의 백그라운드를 가지신 연사분들이 실패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다면은 이번에는 또 전혀 새로운 심리학 쪽의 백그라운드를 가지신 연사분께서 나와 계십니다. 허지원 교수님께서는요, 고려대학교 심리학부 교수님이시고요. 앞에서 유석영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카카오 임팩트 이사로 계십니다. 대한 뇌기능 매핑학회 젊은 연구자상을 수상하셨고요. 책도 쓰셨네요. 나도 아직 나를 모른다를 쓰신 작가님이시기도 하십니다. 자, 그럼 허지원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심리학부 허지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학부 때 MRI 연구 때문에 카이스트 이전에 방문한 이후로 한 20여 년 만에 지금 왔는데 상전벽해여서 화장실도 너무 좋고요. 사실은 제가 외부 강의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외로 두는 경우가 고위험 정신건강 고위험군 아니면 이제 저소득층이나 심리학과 없는 대학을 가요. 카이스트가 이제 심리학과가 없죠. 심리학 과목을 듣는 게 통찰에 이제 많은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제 맛보기로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들고 왔어요. 저는 임상심리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임상심리라고 하는 게 환자분들, 그러니까 정신과 환자분들 진단하고 평가하고 치료하고 뭐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게 임상심리 쪽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선생님들께서 이걸 보고 계신 선생님들께서 상담을 하는 사람인가 싶겠지만 저희 쪽은 사실 상담이라기보다는 일반인 대상 상담이라기보다는 실제로 이제 임상적인 문제를 갖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심리 치료 이쪽입니다. 이 말은즉슨 제가 이제 드릴 이야기들은 약간 무거울 수 있다는 거죠. 사실은 이제 긍정적인 시선에서 앞부분에 굉장히 따뜻한 이야기가 진행이 됐다고 한다면 저희 쪽은 저뿐만 아니라 임상심리 쪽 교수님들은 그렇게 따뜻하진 않아요. 보면 티가 되게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일단은 몇 가지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카이스트의 선생님들 계시는 선생님들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전부터 계속 눈여겨보고 있었어요. 뉴스로도 많이 나오기도 했었지만 사실은 제 친한 후배들도 카이스트 출신들이 많았고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는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제가 이제 대학에서 강의를 시작을 하게 됐고, 근데 이제 전공이 이쪽이다 보니까 이제 방문을 이제 보통 열어놓으면 학생들이 들어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데 뭐 이렇다. 이제 그 듣다가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자꾸 하지? 왜냐면 나도 우울하고 나도 제가 이제 우울 불안이 심하고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편인데 학생들이 와서 자꾸 자존감이 낮아요 이런 얘기를 이제 했던 거죠. 그래서 나도 낮은데 왜 자꾸 나한테 그 얘기를 하지? 이런 생각들을 계속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는 심리 치료도 이제 계속 진행을 해왔고 연구도 하고 하던 중에 최근 계속 발표됐었던 논문들의 트렌드는 좀 위험하다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대학생 인구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전에 이미 3명에서 1명 정도는 진단이 나올 정도의 정신질환을 보유하고 있다. 이게 이제 19개 대학에서 이제 발표가 된 부분이고요. 한편으로는 완벽주의가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세대에 걸쳐서. 근데 이 완벽주의라고 하는 게 분명히 좋은 완벽주의가 있어요. 선생님들 중에서도 이제 완벽주의가 높아서 지금까지 좋은 성취를 해오고 학점을 유지한다던가 대학원을 진학을 한다던가 이런 분들이 분명히 계시겠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완벽주의는 완벽주의적인 노력이 아니라 완벽주의적인 염려입니다. 계속해서 이게 잘 안 되면 어떡하지? 이게 실패했는데 그럼 이 다음에 내 인생의 커리어는 어떻게 되지? 이런 것들이 이제 완벽주의적인 염려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이고요. 근데 이런 완벽주의는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심리학적인 정보들을 보유하고 있는 게 굉장히 큰 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거리를 두고 보게 돼요. 그리고 어디서부터 내 문제가 지금 시작이 됐는지 일단 그걸 봐야 되니까. 완벽주의의 6차원이라고 이제 흔히 얘기되는 첫 번째가 이제 실수에 대한 염려입니다. 실수했을 때 내 평판이 어떻게 되면 어떡하지?
교수님이 나를 안 좋게 보면 어떡하지? 내 동료들이 나를 우습게 보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인데 사실 실수했을 때 다른 분들이 뒤에서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잠깐 생각해 볼게요. 선생님들이 2021년에 다른 학생들 실수한 것 중에 기억나는 게 뭐가 있는지 한 5개만 꼽아볼까요? 다른 학생들 그때 걔가 그 실수했지.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별로 기억이 안 납니다. 무슨 소리냐면 다른 사람들은 나한테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이게 사실 그렇게 평판이 좋았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일단은 자기 평판이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이게 어떻게 무너질까 봐 생각하지만 그렇게까지 평판은 일단 없다. 나는 그런 평판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일단. 근데 이제 본인은 염려가 되게 심하죠. 두 번째 요인은 개인적인 기준입니다. 역시 내가 설정해 놓은 기준이에요. 이건. 근데 역시 이것도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올 한해 SCI 논문을 뭐 게재를 하겠다. 아니면 투고를 하겠다. 본인은 그런 기준을 잡겠지만 지도 교수님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그렇게 안 될 걸 알거든요. 일단 본인의 기준이죠. 근데 이제 그 기준은 일단은 높이는 건 좋습니다. 동기가 되니까요.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거에 대한 자의식이 너무 이제 과도하다는 거죠. 자의식 얘기는 조금 이따가도 다시 드리겠지만 본인이 본인에 대한 평가가 너무 높은 경우에는 자기가 설정한 기준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그냥 설정했을 뿐인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완벽주의적인 염려를 높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부모의 기대죠. 이건 부모님들이 미성숙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선생님들 중에서 집안에 고학력자가 없는 경우에 선생님들이 이제 첫 번째 고학력자이거나 이런 경우들이 생겨요. 이때는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임포스터 신드롬이 올라옵니다. 사기꾼 증후군.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날 믿지? 내가 그 카이스트 출신이라고 얘기했는데 왜 사람들이 다 그 말을 믿지? 뭐 이런 거죠. 제가 이제 고대 전에는 중대 교수가 됐을 때는 제가 어디 가서 자기소개를 하면서 제가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허지원입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예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그걸 믿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가짜면 어떡하려고? 그리고 이제 제가 무슨 연구비를 따거나 상을 받거나 그럴 때마다 이게 이제 사람들이 나를 내 능력을 나중에 내 본질을 알아채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임포스터 신드롬인데 이게 집안에서 첫 번째 고학력자인 경우 혹은 여성인 경우 이런 경우에 이런 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부모님들이 은근히 기대를 하죠. 저 친구가 뭔가 우리 집안에서 그래도 큰일을 하겠구나. 하지만 부모님들이 이쪽 커리어를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막연하게 여러 기대들을 거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되게 우리는 불안해하죠. 왜냐하면 현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잡을 구하는 것도 그렇고. 다른 한편으로 이제 실제로 집에 고학력자가 많은 경우에도 기대를 걸겠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완벽주의를 높입니다. 특히 부모의 비판. 근데 이게 이제 부모님들이 비판하는 거는 한국 사회에서는 어느 정도는 디폴트 값이죠. 왜냐면 이제 칭찬을 하는 법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최근에는 물론 젊은 부모님들은 너무 칭찬을 과도하게 사용해서 이제 그게 문제가 되지만 부모가 이렇게 수용적이지 않은 환경을 나한테 제공하는 거 이따 다시 말씀드릴 텐데요. 내가 뭔가 실패하거나 좌절했을 때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게 둬야 돼요. 사실은. 슬프면 슬픈가 보다, 분하면 분한가 보다, 억울하면 억울한가 보다 뒤에서 지켜봐야 되거든요. 근데 요새는 어떤 식이냐면은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 털어버려 이러거든요. 그러면은 개인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부정적인 감정은 나쁜 거구나. 부정적인 정서를 느끼고 있다니 내 인생은 실패했나? 그게 아니라 삶은 굉장히 넓은 세계이기 때문에 그 안에 긍정적인 정서가 흘러가면 흘러가나 보다. 부정적인 정서가 흘러가면 흘러가나 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부정적인 정서 지금 너 아니야 괜찮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괜찮게 뭐가 괜찮아? 하나도 안 괜찮은데? 하나도 안 괜찮잖아요. 그렇지만 아무튼 부모님들은 괜찮아. 뭐 털어버려. 이러니까 일단은 그걸 털어버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일단은 이 친구의 그런 성취에 사실 그게 민감하다는 반증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 실패 때문에
오랫동안 힘들어하는 걸 못 보는 거예요. 이걸 빨리 해결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역시 부모가 굉장히 예민하게 자꾸 반응을 하는 거고, 그런 과도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이 친구들한테 과연 좋을까? 아이들한테 그렇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본인이 버텨야 될 무게가 있어요. 실패했으면 당연히 슬퍼해야 됩니다. 당연히 힘들어야 돼요. 그 감정을 이제 억지로 억압하거나 다른 것으로 대체하거나 그럴 때 이제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물론 이제 그 제가 얘기하는 것들은 아주 심도의 임상적인 문제를 경험하시는 분들에 대한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진짜로 그렇게 털어버려야 될 문제들이 분명히 있어요. 긍정적인 관점에서 그냥 이렇게 넘겨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그렇지만 이제 그 부분은 앞에서 다뤘기 때문에 저는 다른 얘기를 덧붙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가 행위에 대한 의심이에요. 내가 이거를 하는 게 맞나? 틀리나? 이게 아까 이제 임포스터 신드롬하고도 결부가 되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있는 분들이 조금 더 높은 지위로 올라갈 기회가 생길 때, 유학을 간다던가 대학원에 갈 수 있다던가 이럴 때 내가 거길 가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갑자기 이제 뒤로 물러서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에 70% 80%만 할 수 있다고 자꾸 홍보를 하기 시작하면 그건 좀 제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0.7 곱하기 0.7 곱하기 0.7 곱하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거의 0에 수렴해 버립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내가 일단은 뭐 이거 할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요새 이제 흔히 얘기하는 거잖아요. 백인 남성처럼 대답하라고. 일단 무조건 될 수 있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한 120% 정도 일단 할 수 있다 하고, 나머지 20%는 그럼 어떻게 채우냐? 그 데드라인을 본인이 설정하든 누가 설정하든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일단 배우는 거예요. 할 수 있을 만큼 일단 하는 거죠. 그러면 1.2 곱하기 1.2 곱하기 1.2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괜히 이걸 한다고 했다가 못하게 되면 어떡하지? 내가 사기꾼인데 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맨 처음에 연구비 딸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국가 연구비를 내가 따는데 1년에 뭐 몇 억씩 따는 게 내가 가당키나 한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옆에 보니까 사기꾼이 더 많아요. 그래서 나는 그러면 그나마 양심적인 사기꾼이 되어야지. 그래서 이제 세금 루팡을 해보자. 이러면서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지금 본인이 뭔가 절대적으로 이걸 할 수 있는 지위여야만 그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시류에 몸을 맡겨야 돼요. 본인이 한계를 설정을 하면 그게 정말로 한계가 됩니다. 별로 재밌는 에피소드는 아니고요. 저는 이제 고려대병원 서울대병원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었었는데 저희 정신건강의학과 환자분들은 출입이 제한이 병동에서 출입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가끔 산책 나가실 때 이제 도주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은 그 가드분들이 딱 보자마자 모셔서 딱 저희 과로 데려오시거든요. 저희 과랜다 정신건강의학과로 데려오시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분들은 정문으로 도주를 하지 않아요. 한 번도 환자복을 입고 정문을 나가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다른 내과 환자들이나 외과 환자분들은 담배 사러 나간다고요. 그 환자복을 입고. 그렇지만 그 정신과 환자분들은 정문으로 다녀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담을 넘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세계를 그만큼 제한하고 해본 경험이 없어버리면 그 문이 거기 뻔히 있는데도 그쪽으로 나갈 엄두를 못 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부모를 실망시키거나 부모의 기대를 배반하는 때가 온다면, 그래서 미안합니다. 저는 조금 넓은 세상으로 나가볼게요. 저희 집이 조금 힘들지만 저는 좀 나가볼게요. 이런 식의 좀 바운더리를 무너뜨리는 경험도 하셔야 됩니다. 그런 시도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때 이제 본인의 자기 효능감 이런 게 조금 높아지거든요. 자기 의심 그만하시고 아무도 관심 없어요. 그리고 이제 조직화하는 거. 그래서 뭐 내가 이 시간까지는 뭘 해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속담이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고. 근데 뭐로 가도 서울로 가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 교수님들이 원치 않죠. 이 도개결륜모를
다 단계 밟기를 원하시는데 일단 본인이 생각했을 때 약간 통찰력을 발휘해서 넘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넘겨도 됩니다. 그게 상당히 불안하겠지만 일단은 한번 조금 선을 넘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지 않으면은 굉장히 완벽주의적인 그 굴레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시도를 해보세요. 이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시고 본인의 몸에 제일 잘 맞는 옷을 한번 입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심리 치료하거나 그럴 때는 그걸 숙제로 내드리거든요. 일단 한번 해보고 와라. 근데 만약에 그게 안 맞아요? 그러면은 그건 실패는 아니에요. 일단은 그 방법이 맞지 않은 걸 우리는 알았죠. 그래서 그 지식을 밟아서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되거든요. 어쨌든 이런 완벽주의적인 경향성이 우울, 불안, 자기의심, 그리고 무쾌감증, 감정표현 불능증, 자존감 등등으로 이어집니다. 자존감 문제로 이어집니다. 대표적으로 감정표현 불능증의 경우에는 본인이 어떤 감정을 경험하고 있는지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오시면 그래서 그 일이 있으셨을 때 화가 났나요? 뭐 어떤 감정이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근데 모르겠는 게 화를 내도 되는 상황이었을까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요새 저는 이제 맘카페를 많이 들어가는데 맘카페 하루가 멀다고 올라오는 글이 그런 거예요. 제가 기분 나빠해도 되는 일이죠?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특히 신체 반응이 먼저 와요. 막 몸이 떨리거나 호흡이 가빠지거나 몸이 쭉 가라앉거나 이러면은 그 신호를 예민하게 조금 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무시하고 넘어갑니다. 근데 이 감정표현 불능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감정 카드 이런 걸로 연습을 하시면 좋기는 좋은데 오늘은 조금 무력감을 느꼈다. 아니면 오늘은 조금 억울감을 느꼈다. 이런 거죠. 이런 걸 하시면 좋은데 이거를 왜 자기 감정을 보지 않으려고 하냐? 최근에 이제 많은 연구들은 저도 의외의 결과가 나와서 저희 데이터에서도 놀랐었던 건 뭐냐면 이분들이 굉장히 타인의 고통에도 예민하고 자기 고통에도 예민해요. 근데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 감정을 인식하기 시작하면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들다는 걸 인정하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억압하고 억제하고 인지적으로 그걸 처리하려고 하고 내가 지금 이거는 나의 성공을 위한 밑거름이야 뭐 이런 거죠. 정신승리를 하는 건데 이런 정신승리는 요새 트렌드는 아니에요. 심리치료를 할 때에도 일단은 부정적인 정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정할 거는 인정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저도 이제 잘 안 되는 부분이었고 최근 몇 년 사이에 지금 저도 가능해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친구들한테 가족들한테 내가 뭐 때문에 힘든지 이전에는 수치감 아니면은 내가 심리학과 적인데 혹은 아니 내가 교수인데 내가 뭐 힘든 일이 뭐가 있겠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솔직히 뭐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제 정서에 대해서 힘든 걸 잘 인식을 못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내가 힘들구나를 언제 알았냐면 저희가 이제 무의식 연구하거나 그럴 때 프로포폴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중에서도 이제 수면 내시경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제가 아는 분 중에 이제 수면 내시경 할 초창기에 할 때 녹음기를 갖고 들어가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은 굉장히 선량한 시민이었기 때문에 어떤 해에는 뭐 여보 사랑해 뭐 이 얘기만 계속 하시고 어떤 해에는 뭐 민주주의 만세 뭐 이런 걸 하시는 분이셨거든요. 무의식 중에.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궁금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녹음기를 갖고 들어가시는 분이 많아지시면서 요새는 녹음기를 제한을 하는데 제가 한 3년 전쯤에 그 프로포폴을 맞고 누워 있는데 너무 심하게 울기 시작을 했대요. 그러니까 아예 진정이 안 될 정도. 그래서 진정제를 몇 대를 놨댔나? 그런데도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막 오열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막 우니까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던 남편이 암이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남편도 이제 힘들어하기 시작했고, 근데 이제 나와서 보니까 그건 아니고 이분이 지금 무의식 상태에서 뭔가 좀 오열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탈의실에 들어가서 진정을 하려고 하는데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막 우니까 이제 옆에 여사님들이 젊은 처자가 암이구나 이제 이런 거죠. 근데 아무튼 그게 이제 그때가 제 전환점이었어요. 내가 지금 굉장히 힘든 상태구나 뭔가가. 그러면서 이제 제 감정을 돌보기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주변의 지지 체계들을 그나마 만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선생님들도 이게 지지 체계라고 하는 게 별게 없어요. 그냥 내가 한 20분, 30분 내 힘든 얘기를 들어줄 사람들을 찾아 나서는 거죠. 이런 거에 서투르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러면 나중에 고생 많이 합니다. 몸 아프고 나이 들어갖고 애미야 여기가 아프다 이런 거 하시니까 진작 자기 입으로
내가 지금 어떤 정서 상태인지를 얘기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연습한다 생각하고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민폐다. 내가 힘든 얘기를 다른 사람한테 하면 다른 사람들이 되게 우울해질 거야. 아니요, 그렇게까지 관심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세요. 근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은 시간을 정해놓고 하시는 게 좋아요. 내가 한 20분, 30분만 내 얘기할게. 내 얘기 들어줘. 내가 대신에 커피 사줄게. 내 얘기 한 번만 들어주라. 해서 그 한계를 정해놓고 자기 얘기를 잘 조직화해서 좀 정제된 상태에서 얘기하시는 게 좋아요. 그 뭐 TV나 이런 데서 보면은 막 소리 지르고 오열하고 막 울면서 자기 정서 토로하면은 막 카타르시스 느끼고 그거 요새 트렌드 아닙니다. 사람들은 원래 화를 내면 낼수록 슬퍼하면 슬퍼할수록 더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 약간 좀 정제된 상태에서 정제된 언어로 자기의 세련된 태도로 정서를 표현을 하는 게 좋아요. 이 얘기는 되게 깁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그래서 자기 정서를 조금 받아주는 그런 사람들을 두시면 돼요. 민폐 얘기를 잠깐 했었지만 원래 한국은 민폐의 사회예요. 일단 효도 문화 자체가 거대한 민폐의 그 아름다운 이름이랄까. 그러니까 이게 그 민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이런 위치에 올라야 되고 나는 장학금을 꼭 받아야 되고. 근데 원래 사는 게 다 민폐거든요. 제가 여기 내려오는데 저희 친정어머니가 따라오셨어요. 저를 못 믿어갖고 운전할 때 뭔가 못 믿어서 운전이 거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따라왔는데 민폐죠. 엄청 민폐입니다. 우리 집 어린이는 나한테 민폐인 거고 나는 밤늦게까지 연구하고 싶은데 근데 이 민폐 굴레에서 나는 민폐를 끼치지 않을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굉장히 판타지예요. 내가 우리 지도 교수님한테 당연히 민폐입니다. 당연히 민폐예요. 그걸 아니라고 민폐를 안 끼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그냥 나는 민폐인가 보다 하세요. 나는 민폐구나. 대신에 이제 뭐가 있냐면 누가 나한테 민폐를 끼치면 받아주세요. 저 친구가 지금 힘든 때구나. 받아주시고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다른 사람한테 너무 그렇게까지 가혹하게 잣대를 들이밀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자기 감정을 있는 그대로 조금 표현을 하면 좋겠는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인의 지지 체계 안에서 하시고 아무한테나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다른 내 인그룹이 아닌데 조금 실수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지도 교수님한테 막 힘든 거 얘기하고 막 이러면은 특히 카이스트 교수님들도 마찬가지인데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지 이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류 교수님한테 가시거나 주로 학교 상담센터로 가시거나 이게 맞고요. 지도 교수님의 역할은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업을 잘 생각을 하세요. 지도 교수님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이미 아시죠? 지도 교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손상된 자존감도 이제 토로를 많이 하시는데 본인의 그런 완벽주의적인 그 기대들 이런 것들이 자꾸 이상적인 자아를 만들어요. 그렇지만 현실적인 자아는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존감 문제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존감의 경우는 심리학에서 이전에부터 얘기하기로는 미국 심리학의 근대 심리학의 아버지가 얘기하기로는 야망이라는 변수가 있고 성취라는 변수가 있는데 야망이 너무 크고 성취가 작으면 그 분모 분자 관계여서 자꾸 자존감이 이제 쪼그라들어요. 근데 그때 조정해야 될 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성취를 그럼 지금 더 키울 수 있는 상황인가? 아니면 내 야망을 좀 줄여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연구를 하면서 제가 자칫 잘못 생각을 하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옆 연구실 교수님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 이제 계속 내는데 난 뭐지? 나는 왜 거기 못 내고 있지? 근데 내가 뭐라고 거기에 내요? 내가 그렇지 않을 수 있잖아요. 나는 그런 그릇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뭔가 CNS에 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게 내가 내 자의식이 너무 웅대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어느 대학 교수가 돼야 돼. 나는 어느 유학에 유학길에 올라야 돼. 아니 왜요? 왜 본인이 거기에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자기에 대해서 본인이 설정해 놓은 기대치가 다른 사람이 가도 돼요. 다른 사람이 CNS 낼 수도 있죠. 그 사람도 왜냐하면 노력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일단은 내 세계가 너무 견고하다 보니까 잘못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특히 이 경우에 외부의 실패가 있거나 외부의 힘에 의해서 실패가 오거나 뭐 논문이 계속 리젝이 되거나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에 외적으로는 외현적인 자존감은 자꾸 낮아져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도 안쓰러워요. 아, 저 친구 되게 힘들겠다 요새. 외연적인 자존감 되게 낮아져 있어서 뭐 누가 이렇게 잘 되면은 너무 부럽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좀 찌글찌글 쭈그러들어 있고 뭐 이러면은 저 사람 되게 힘들겠구나 싶겠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은 이 상황에서 내현적인 자존감을 자꾸 올립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있으면 내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드니까 아니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내 승리의 나중에 성공의 밑거름이야. 이거는 뭐 내가 나중에 자서전 쓸 때 쓸 수 있는 재료들이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정신 승리를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계속 실패하거나 논문이 리젝되거나 그러면은 주변에서 하는 얘기들이 나중에 더 좋은 데 가려고 그럴 거야. 더 좋은 길로 가려고 그럴 거야.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 내연적인 자존감을 기형적으로 올리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패하면은 힘들어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게 자꾸 이런 식으로 그 디스크리펀시가 커진다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우울, 자살, 섭식장애, 자해 이런 문제들이 커져요. 왜냐하면 삶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러다가 계속 실패가 이어지면 이 아이디얼 셀프를 내가 감당을 못해요. 그때는 그 정해져 있는 결과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게 자해 자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통로를 자꾸 만들어 나가는 게 뭐냐면 성취에 대한 그런 판타지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시크릿이라고 하는 책 그게 사실은 그 책 이름을 얘기하다니 죄송합니다. 근데 아무튼 그 책은 뭐 자기가 성공한 이미지를 머릿속에 계속 떠올리면 나중에 그 성공하게 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어린 반푼어치도 얻는 얘기였어요. 그게. 그래서 연구를 실제로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거를 하게 했더니 나중에 이분들이 현실에서 노력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인지적인 에너지를 자꾸 거기다 쏟고 공상을 자꾸 하고 이러니까 현실에 몰입을 못 하십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우선순위를 둬서 해야 되는 일, 안 해야 되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 없는 일을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 우선순위를 잘 설정을 못 하시는 거죠. 이런 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다른 분들한테 굉장히 복종적인 태도를 취해요. 그러니까 막 지도 교수님이나 선배들이나 아니면 논문 잘 쓴 후배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굉장히 그 수동적으로 태도를 취하고 너무 좋겠다고 하고 계속 띄워주려고 하고 오버해서 칭찬하고 이런 행동들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행동들을 하면은 사실은 정신건강의학과나 심리학 쪽에서는 임상심리학 쪽에서는 그런 태도를 취하는 학생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충성도가 높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면에 지금 분노가 되게 많구나, 적개심이 되게 많구나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까지 다른 사람한테 맞춰주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지금 이 아이디얼 셀프가 잘못 작동하고 있고 외연적인 자존감이 너무 낮아져 있는 상태에서 자기 몸을 일단은 낮추는 거예요. 아주 과도한 겸손을 떠는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 바람직하지 않은 전략들을 자꾸 취하면서 뇌는 점점 세상이 재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이제 무쾌감증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데 이전에 되게 재밌었던 일들이 이제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무쾌감증을 경험하신 대학원생들, 뭐 공대생 선생님들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은 약을 좀 쓰기는 써야 돼요.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신경전달 물질의 작용이 있어요. 뇌가 자꾸 장난을 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재미있다고 느껴도 되는데 그거를 뇌가 못 받아들이게 자꾸 만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약을 좀 쓰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한테 숙제를 좀 내셔야 돼요. 오늘 재미있었던 일 이런 것들 그 일기에 쓰기도 하고 내일은 나를 위해서 하는 거 뭐 할지 이런 것들 숙제를 본인한테 내주는 게 좋은데 감사일기 쓰는 것도 도움은 되지만 자주 쓰는 거는 연구 결과상 그렇게 도움은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왜냐면 그렇게까지 감사할 일은 많지는 않거든요. 살다 보면. 그러니까 이거를 억지로 타성에 젖어서 쓰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씩 그렇게 하는 거. 그래서 그 회로가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줘야 돼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 쓰는 거 그리고 운동하는 거. 그렇죠. 그렇지만 운동은 어려운 일입니다. 운동은 어렵죠. 잘 아무튼 어떻게 해보세요. 이 무쾌감증은 한번 오기 시작하면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쳐요. 뇌 회로가 그런 식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초반에 왔을 때 조금 잘 잡으시면 되고 이걸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그 새로운 회로를 만드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동하고 그리고 커피 마시는 것도 좋고요. 연구 결과상 커피 마시는 거 좋고 따뜻한 욕조에
그 몸 담그는 거 좋고요. 샤워는 별로 도움은 안 돼요. 연구 결과상. 그리고 이제 실제로 외로움 많이 타시는 분들이 목욕 시간이 깁니다. 연구 결과상. 그러니까 이게 그 정서적인 따뜻함이 없어갖고 신체 그 물리적인 따뜻함이라고 느끼려고 자꾸 그렇게 하시는 것 같다는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통목욕 좋고요. 그리고 귀여운 사진 보는 거 좋습니다. 연구 결과상 그렇다는 거고요. 그리고 꽉 껴안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꽉 껴안을 분이 있으면 한 하루에 한두 번씩 10분, 15분이라도 이렇게 꽉 껴안는 거 이런 거 되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 뇌가 즐거움을 느끼는 리스트들을 적어보셔야 돼요. 나한테 잘 맞는 리스트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외에 몇 가지 처방을 가져왔어요. 과잉방어, 정색, 변명금지 이렇게 적으셨는데 저는 이건 대학원 때 배운 거였는데 저희 지도 교수님도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셨었는데 그냥 한번 지나가는 말로 여쭤봤거든요. 어떤 학생이 제일 꼴 보기 싫으세요? 그랬더니 변명하는 학생 제일 꼴 보기 싫어 이러셨는데 저도 이거를 바로 학생분들한테 제 학생한테 저희 연구실 10개가 있거든요. 그 10개 중에 첫 번째가 지도 교수님 사랑을 받으려고 노력하지 말 것. 지도 교수가 그렇게 사랑이 많은 사람이 아니다. 그거였던 것 같은데 그 외에 이 변명하지 말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 즉시 왜 이 일이 일어났는지를 확인을 해서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대안을 갖고 얘기를 해라. 뭐 본인이 그때 뭘 하느라 뭐 실수를 해서 뭐가 문제가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게 지금 뭐가 중요해요? 객관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서 어떤 노력을 하려고 하는지가 중요하지. 그 얘기를 갖고 오면은 지도 교수님이 그냥 한숨 한번 쉬시고 알았다. 그런데 그 대안은 형편없구나.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자기 삶에 대해서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저희가 이제 지능 검사 같은 거를 할 때 어떤 피검자분들은 지능 검사를 조금 하다가 근데 교수님 선생님 엊그제 제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요.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게 안 해서 안 하는 거지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메시지를 계속 줍니다. 근데 이런 분들의 태도가 뭐냐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조금 더 해도 되는 거를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틀리는 게 너무 수치스러운 거죠. 물론 이제 이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들 수치심은 실제로 본인을 굉장히 괴롭게 하겠지만 느끼지 말아야 되는 정서는 원래 없거든요. 모든 정서에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수치심을 만약에 느꼈다. 그러면은 거기에 이면에 있는 메시지를 봐야 돼요. 그건 이제 내가 조금 더 노력해야 돼.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서 막 변명하고 내 수치심을 미리 과잉 방어하려고 하지 말고요. 있는 그대로 수치심은 수치심대로 느끼고 할 수 있는 건 끝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지능 검사할 때도 보면은 틀리든지 말든지 되도 않는 답변을 하시는 분들이 지능이 더 높게 나와요. 당연히. 그럼 그게 지능 검사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능 검사란 내가 환경을 운용하는 능력 자체를 의미합니다. 불안을 버티고 낮아져 있는 자존감을 버티면서 그래도 내가 이 정도까지는 해낼 거야. 이런 것들이 지능의 모든 총합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되든 안 되든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노력을 보고 누군가는 또 도와주려고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막 다른 사람들이 지나가는 말로 하는 거. 지나가는 말로 뭐 농담하거나 중립적인 얘기하거나 그럴 때 본인이 자꾸 발끈하고 정색한다 그러면 그 패턴을 이렇게 좀 잘 보세요. 내가 지금 뭐가 꼬였구나. 내가 뭔가 되게 좀 잘못됐다. 내 자존감이 조금 약간 뒤틀려 있구나. 이거를 보시고 왜 그러냐면 티가 너무 많이 나요. 자존감 낮아지는 게 티가 너무 많이 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남들이 보면 다 보이는데 못 보는 척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을 위해서 이런 그 가시돋친 채로 행동하는 거 이런 거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게 되게 어려웠는데 나중에 편안해지면서 조금 느낀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 아까도 드렸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을 자꾸 판단을 하고 쟤는 뭐 야 그 저널 별로 좋은 거 아니야. 뭐 그 저널 요새 평판이 좀 그래. 뭐 요새 그 대학 평판 떨어졌어.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결국에는 본인한테 알게 모르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나는 너 거기에 저널에 투구하면 안 돼. 너는 그 대학보다 더 높은 쪽으로 가야 돼.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게 본인을 더 옥죄입니다. 본인이 그 저널에 실제로 내서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갑자기 사이테이션 잘 되고 누가 그 논문을 보고 연락이 올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본인이 그런 식으로 절대로 함부로 평가할 게 아닙니다. 특히 저 사람은 노력이 부족해서 그래. 아야, 저 사람은 입결 낮은 대학 나왔으니까, 저 사람 대학 안 나왔으니까 저렇게 살아도 싸. 그거는 정말로 그건 정말 과학자적인 태도는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그 지능의 경우에는 저희가 평가할 때 평균을 100으로 맞춰놨고 표준 편차 15로 맞춰놨어요. 인위적으로. 그래서 지능 검사를 하면은 전체 100명 중에 14명 정도는 경계선 지능이란 지능이 나오게 만들어놨고, 왜? 그 14명은 실제로 삶을 사는 게 굉장히 좀 불편한 분들이거든요. 이 세상이 왜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지 아주 부분적으로만 이해가 가능한 분들이에요. 그리고 100명 중에 4명, 3명에서 4명 정도는 지적 장애입니다. 그러니까 장애 진단이 나오는 분들이에요. 33명 중에 1명, 뭐 25명 중에 1명, 뭐 이렇게 이제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뭐 강의실에 딱 들어갔는데 그 강의실 인원이 한 25명 돼요. 그럼 그 중에 한 분은 지적 장애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통 간과합니다. 저 사람 노력이 부족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정말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로 지적 장애가 오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제 납중독이나 이런 거죠. 그 사람이 이제 우연히 그 쓰레기 하치장 주변에서 살고 있었어요. 혹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린 시절에 주유소 알바를 오랫동안 했어요. 그러면 알게 모르게 납중독이 되거든요. 이 경우에 이제 지적 장애나 학습 장애나 이런 것들이 오는데, 남들이 볼 때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야, 나도 그렇게 힘들게 알바해서 이 자리까지 올라왔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뇌 기질적으로 극복할 수 없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부로 내가 얘기하기 시작하면은 그게 굉장히 나한테 가혹한 화살로 돌아와요. 본인은 모르시겠지만. 자존감을 많이 낮추는 요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약자에게 가혹한 미디어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런 예능 프로그램 보는 걸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를 놀리고 비난하고 장난이지만 조롱하고 승자나 패자가 정해지고, 패자가 정해지면 뭔가 벌칙을 수행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어린 시절부터 보기 시작하면은 그게 그때는 보면서 깔깔거리고 웃겠지만 그게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의 자존감을 낮추는 데 일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평가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거나, 특히 소수자 배척하는 문제도, 소수자 배척하는 문화 역시 자존감을 낮춥니다. 내가 언제 소수자가 될지 몰라요. 이런 불안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않는 것. 그리고 본인이 지금 심리적인 고통이 만약에 왔다고 하면은 내가 왜 지금 힘든지를 살피셔야 돼요. 논문이 만약에 떨어졌어요. 내가 그 논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그 논문이 떨어졌어요. 힘들겠죠. 근데 왜 힘든지는 사람마다 이유가 다 달라요. 왜 힘든지는. 그러니까 이게 되면 내가 지도 교수님한테 면이 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이게 되면은 이 다음 스텝을 밟는 게 편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원인을 잘 찾다 보면 계속 질문에 꼬리를 몰고 가다 보면 내가 어떤 가치를 중요시했는지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논문만 되면은 내가 어디 여행을 가려고 했었는데, 이런 분들은 이 선생님의 가치는 레크리에이션이 굉장히 높은 가치인 거예요. 자기 좀 기분 전환하고 노는 거, 이런 거. 혹은 내가 지도 교수님한테 인정받을 수 있었는데, 이거는 명예나 인정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거고요. 내가 이게 되면은 학교에 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좀 교류할 수 있을 텐데, 내가 그쪽 선생님들 학회 가서 보니까 나 진짜 그 랩문화 너무 좋았는데, 이거는 관계나 아니면은 공부 이런 가치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지 실패했다고 나는 실패해서 너무 힘들어 이게 아니라, 내가 왜 힘들어하는지 그걸 자꾸 쫓아가다 보면 내가 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이거구나. 내가 원래 이거 되게 중요한 사람이었구나. 그걸 알게 돼요. 논문 떨어지는 거 누구나 다 힘들겠죠. 근데 왜 힘든지는 다르다는 거. 그걸 알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잠깐만, 내가 레크레이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지 하면서 우회로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실패했어. 지금 결국에는 실직하게 되었어. 혹은 내가 그 구직에 실패했어. 그래서 내가 지금 당분간은 그 친구들하고 어울리기가 어려워. 나는 그게 되게 고통스러워. 그러면 관계가 되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관계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내가 그러면 우회로가 뭐가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뭐 봉사활동을 나갈 수도 있어요. 유기견 뭐 이런 것들 봉사활동을 나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우회로를 찾아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수준의 자존감 혹은 자기 효능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좀 다져나가야 되는 거죠. 다른 한편으로는 이 실패를 통해서 굉장히 사람이 깊어집니다. 통찰이 와요. 내가 이게 취약하구나.
혹은 나는 여기서 즐거움을 얻는 사람이구나 이런 거. 물론 실패는 경험하지 않으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경험이야 그런 게 어딨어요. 좋은 경험 같은 건 없어요. 안 경험했으면 더 좋았을 일이지만 어쨌든 거기서 의미는 있는 거거든요. 내 삶의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바꿀 수 없는 일이 있다면 그거는 받아들이셔야 돼요. 우리가 요새 그 제3의 그 인지행동 치료 물결이라고 하는 그 치료적인 접근이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수용입니다. 뭐냐면 저는 좀 우울이 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그 타고 태어난 우울이나 이런 게 있어서 좀 많이 중학교 때도 이제 자다가 이제 아침에 눈을 뜨면 내가 왜 밤새 안 죽었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일어났던 케이스였는데 그때만 해도 그리고 이제 30대 초반만 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적인 정서가 오면 내가 배가 불렀구나. 내가 이렇게 좋은 환경에 있으면서 어떻게 내가 우울해할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밀어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우울까지도 이제 내 삶이란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우울을 극복해야 돼. 뭐 우울을 완전히 극복하고 싶어요. 이렇게 내담자가 오면 같이 극복해 봅시다. 이런 식이었지만 요새는 그게 아니라 우울은 원래 극복이 안 되고 같이 가는 거. 그냥 평생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삶이 외롭냐? 내년에 더 외로울 거예요. 몸이 아파지면서 더 외롭고 더 쓸쓸하고 더 외로워질 거거든요. 슬퍼지고. 근데 그것까지도 내 삶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체스판이라는 거에 비유를 해요. 그러니까 나는 체스판이에요. 그 체스판에는 검정 말도 있고 하얀 말도 있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흰 말이 긍정적인 정사라고 하고 검정색 말이 부정적인 정사라고 쳐봐요. 그러면은 계속 흰 말이 이겨야 돼. 흰 말이 이겨야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럼 누가 지는 거예요? 검정 말이 지거든요. 근데 그 검정 말도 내 삶이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누가 이기고 지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때는 검정 말이 이길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흰 말이 이길 수도 있거든요. 근데 기억해야 될 거는 나는 어쨌든 그 말이 아니에요. 나는 체스판이에요. 이게 오면 오나 보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우울이 오면은 또 왔어? 이렇게 하면 돼요. 내가 실패해서 뭔가 어떤 때는 실패를 잘 넘길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실패해서 좌절감이나 절망감이나 고립감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세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럼 그때 해야 될 게 뭐냐면 왔어. 잠깐 기다려봐. 근데 내가 일단은 이번 주 너무 바쁘니까 주말에 좀 놀아줄게. 잠깐만 있어봐봐. 하면서 우울을 잘 다루는 방법을 갖고 가야 됩니다. 부정적인 감정도 내 거다. 그리고 자기를 좀 정성스럽게 대접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인생을 실패했다. 높은 성취를 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게 되게 교만한 발언이 아닐까는 생각은 합니다. 실패한 인생이라는 게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산골에 태어났어요. 아주 영특한 뇌와 건강한 몸을 가지고 태어났죠. 그런데 이제 산골에서 태어나서 평생 밭을 일구면서 결혼도 안 하고 그냥 자기의 작은 밭을 일구고 매일 아침에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서 깨끗하게 옷을 차려입고 거친 밥을 잘 해서 먹고 차를 우려서 잘 마시고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별을 보면서 오늘은 열심히 일했구나. 그렇게 하다가 7, 80이 돼서 돌아가셨다고 해봐요. 그게 실패한 인생이냐고요. 그 사람은 자기 자신한테 최선을 다했고 다시 돌아가도 그거보다 더 열심히 살 수 없을 만큼 최선을 다했어요. 그럼 된 거예요. 선생님들도 그렇잖아요. 선생님들 1년 전으로 돌아갈래? 하면 다시 돌아가서 더 열심히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은 이미 충분히 열심히 살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왜 내가 함부로 거기다 실패했네. 이렇게 얘기를 하냐는 거죠. 그게 자만했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보다 더 큰 실패가 기다리고 있을걸?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내가 그때그때 라벨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었냐? 어땠냐? 이거는 관뚜껑 닫을 때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는 지금 모르는 겁니다. 선생님들이 제일 요새는 많이 신경 쓴 건 역시 성취에 대한 부분일 거예요. 그렇지만 선생님들을 구성하는 이야기는 1000개가 더 넘습니다. 즉 나는 지금은 그 논문이 리젝된 사람이긴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혹은 뭐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어떤 친구를 갖고 있는 사람이고 원가족의 여러 가지 학대나 이런 거에서 생존에 남은 사람이고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수집해 나가야 돼요. 그 경우에 배터리 전환이
그 경우에 1000개 이야기 중에 한두 가지가 무너져도 나머지 998개의 이야기들로 살아가거든요. 논문 뭐 리젝 됐어요? 그러면은 한 일주일 머리 싸매고 울고 힘들어 하다가 나머지 998개의 이야기로 주의를 돌리세요. 선생님들은 그렇게 해도 돼요. 충분한 일단은 지능이 있고. 제 얘기는 일단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제 이야기가 잘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추가 질문들이 몇 개 들어온 것이 있어서 그거 관련돼서 이야기를 좀 더 나누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려움을 겪고 실패를 겪을 때 내면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들어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또 궁금하신 부분들 있으면 이렇게 질문 올려주시면 저희가 질문 드리겠고요. 사전 질문부터가 벌써 굉장히 많네요. 사전 질문 들어온 것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패를 통해서 성공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신감을 얻고 회복 탄력성이 생기는 반면에 그렇지 않고 계속 실패가 이어지는 사람들의 경우에 여러 가지 정신 질환을 겪게 될 정도로 멘탈이 악화가 될 수도 있는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궁금하다고 질문이 있습니다. 본인이 그 삶에 있어서 뭔가 기능 손상이 있다. 예를 들어서 친구들 만나는 게 힘들어져서 혹은 학업에 있어서 기능 손상이 있다. 이런 기능 손상의 사인이 있으면 그 즉시 이제 정신건강의학과나 상담센터를 방문하시는 게 좋은데요. 이게 판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환자 많이 보신 분한테 가셔서 면담을 좀 청하셔야 돼요. 그래야 너는 지금 이쪽이다. 아니다. 이거를 확실히 조금 평가를 받을 수 있고요. 아까 회복 탄력성이라는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회복 탄력성은 우울해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회복 탄력성은 우울할 때 점점 그 우울이 이제 확 와서 밑으로 쫙 꺼져 내릴 텐데 점점 그 깊이가 얕아지기도 하고 혹은 올라오는 속도가 빨라진다. 그게 이제 회복 탄력성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본인이 지금 이전에는 한 3일만 힘들었는데 요새는 이게 한 달이 가네? 이런 식의 좀 차이가 있다면 그거는 조금 위험 사인일 수 있으니까 평가를 조금 빨리 받아보신 걸 추천드립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도 저를 모른다면 저는 저를 더 알려고 노력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제가 저를 모름을 인정해야 될까요? 또는 저를 더 알고 싶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게 그 제 책을 보신 분인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나도 아직 나를 모른다 그 책을 썼는데 그 책 진짜 잘 썼습니다. 그거는 근데 사서 볼 필요는 없고요. 이게 잘 팔렸거든요. 그건 안 사서 보셔도 되니까 도서관 가서 빌려 보셔도 되니까 아마 그거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본인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사실은 굉장히 그건 어려운 일이고 그러니까 심리학 교수님들 중에서도 미성숙한 분들 많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막 나를 알아야 되고 몰라야 되고 이렇게까지 생각하지 마시고 선생님들이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감정이 주는 메시지. 내가 왜 여기서 분노하고 있지? 잠깐만, 내가 여기서 왜 화를 내고 있지? 내가 왜 슬퍼하고 있지? 그 감정에 일단은 귀를 기울이면 자기가 보입니다. 나의 취약한 버튼. 네. 실패를 하신 경험들이 있으신 분인가 봐요. 어느 순간부터 지치고 내가 그냥 선택을 잘 해내는 재능이 없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시는데 실패를 내 선택이 잘못됐음을 깨닫는 성공이다라고 받아들이면서 긍정적으로 살려고 노력하면 될까요? 아니면 다른 방안이 있을까요? 정신 승리는 적당히 하는 거 진짜 추천드려요. 사실은 그거는 굉장히 그래서 종교 있거나 이런 분들도 좋습니다. 연구 결과로는 여성 노인의 경우에는 종교가 있는 분들이 확실히 자살률이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쓸 수 있는 방법은 써서 본인을 일으켜 세우는 것 당연히 하시면 좋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뭔가 실패했다 이거는 지금 단정 짓지 마세요. 제가 그런 생각 하거든요. 예를 들어 내 앞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거나 지하철 문이 닫히거나 이럴 때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게 되게 스트레스 받으실 거예요. 저 그때 어떤 정신 승리를 하냐면 저 안에 내가 되게 만나기 싫어하는 사람이 타 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뭔가 나한테 실패가 있거나 내가 저길 되고 싶었는데 뭔가 안 됐다. 그러면 내가 글로 갔을 때 뭔가 나한테 안 좋은 길이 펼쳐졌을 수도 있겠구나. 그냥 그렇게 하고 그냥 넘기는 거죠. 근데 그 정도의 정신 승리 당연히 하시면 좋습니다. 네.
네, 현장 질문 중에서 하나 말씀드리면 요즘 트렌드가 아니라는 말씀을 종종 하셨는데 그 트렌드라고 하는 게 학계의 트렌드인가요? 아니면 요즘 문화상의 트렌드인가요? 네. 학계의 트렌드이고 심리치료의 트렌드입니다. 심리치료의 트렌드. 이전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우울감을 다시 재구조화해서 뭔가 자양분으로 만들고 이런 노력들을 많이 했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심리치료의 트렌드는 여러 가지 논문들로도 입증된 부분이지만 그렇게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수용으로 받아들일 수 수용으로 정리가 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아, 내가 지금 당연히 힘들구나. 그래서 이게 이제 오은영 선생님이 많이 또 하시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어린 시절에 주 양육자가 너 그런 거 가지고 왜 그렇게 힘들어해? 야,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내가 어린 시절에 힘들다고 SOS를 보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너 그럴 수 있어. 힘들 수 있어. 이렇게 수인하고 타당화하고 이런 경험들을 어린 시절에 받지 못하면은 그 나중에 감정 표현 불능증 이런 것들이 자꾸 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들어해도 되나? 내가 배가 부른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사실은 자기 자신이 혹은 치료자가 주변 사람들이 너 지금 되게 힘들어. 힘든 거 맞아. 너 지금 힘들어해도 돼. 타당화해주고 주변이 할 것도 없어요. 내가 하면 돼요. 내가 하면 그게 굉장히 강력합니다. 너 지금 당연히 힘들어. 허준 너 지금 진짜 당연히 힘들지. 우울하지. 이런 것들. 그게 이제 훈련을 하다 보니 그렇게 내담자분들을 훈련을 하다 보니 실제로 강력한 치료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인정해 주는 것만으로.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네. 네, 그 강연 중간중간에 또 교수님 개인적인 말씀도 해주시고 하셨는데 교수님의 인생 철학은 무엇인지 궁금하다라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어쩌라고가 인생 철학입니다. 어쩌라고는 뭐냐면 그 실패할 때도 있고 비판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근데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했는데 어쩌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괴로워질 때는 언제였냐면 제가 젊었을 때 제 안에 적이 있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좋아하는 아프리카 속담 중에 내 안에 적이 없으면 외부의 적은 나를 해치지 못한다. 본인이 갑자기 막 불안해지고 스트레스 받고 이런 때는 보통 어떤 때냐면 솔직히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은 때예요. 솔직히. 근데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만약에 다 했어요. 내 깜냥상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그럼 지도 교수님 뭐라고 하건 친구들이 뭐라고 하건 아니 어쩌라고 나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 나는 그때로 돌아가도 그거보다 더 열심히 못 살아. 이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한 이후로는 아주 불안해지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타고 태어난 불안이 있기 때문에 새벽 4시에 불안해갖고 일어나서 막 기도하고 막 이런 것도 분명히 아직까지 있기는 있지만 흔적이 남아있긴 하지만 어쩌라고입니다. 인생은 그냥 어쩌라고 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어려운고 복잡한 세상에서 멘탈이 강해지는 방법을 이 현실적인 조언을 통해서 오늘 많이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허지영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어느덧 저희가 준비한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10시에 시작한 세션이 지금 4시로서 이미 이제 끝이 나게 되었네요. 다양한 분야의 여러분들을 모시고 실패에 대한 다양한 각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떠신가요? 오늘 세미나 시리즈를 듣기 전과 후에 실패를 바라보는 관점이 좀 많이 바뀌셨기를 바랍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실패 세미나 시리즈는 이 시간으로 마치고요. 그 다음에 가을 학기에 또 다른 연사분들을 모시고 실패 세미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